그래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알러풋볼 90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1부는 챔피언스리그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K리그 다뤄보겠습니다. 네, 1부 박차고 박문성 차상엽 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우, 오늘 박문성 위원님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래서 목소리를 더 힘차게 우렁차게 했습니다. 이거 보이는 라디오로 해야겠다. 깜짝 놀라서 저도 중간에 갑자기 크게 했어요. 아니 챔스 보고 또 중계하고 오신 거죠? 네, 뭐 계속 지금 새벽 4시에 지금 한 2주째 하고 있나요? 죽겠네요, 아주. 컨디션이 어떻게 감당이 되십니까? 아, 뭐 그래도 아주 워낙 챔피언스리그 자체가 기가 막힌 그렇죠. 컨텐츠라 재미는 있습니다. 돈을 또 끌어모아야 되니까. 차 의원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뭐 열심히 보고는 있는데 이 새벽 4시는 좀 힘드네요. 피곤해요. 네. 예. 이게 시계를 맞춰놓으면 꼭 3시 반쯤 일어나야지. 이런 꼭 일어나면 전반전이 끝나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아니면 전반전 봤는데 자고 있고 아니면 후반전 기억 안 나. 맞아요. 아니 계속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미 한 걸 또 녹화로 보여주고 있는데 깬 거예요. 아니 박문성 의원님은 하루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대중이 없어요, 진짜로. 예, 경기에 따라서. 그날은 좀 못 잤다 그러면 한 진짜 한 2시간 정도 잘 때가 있고 좀 쪽잠을 좀 자죠. 예. 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뭐 연예인급 일정인데. 자, 이번 챔스가 지금 단판으로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판으로 치러지는 경기 매력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매력보다는 익숙하지 않다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뭐 16강부터는 이제 토너먼트니까 홈앤더웨이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뭐 확산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군데에 모여서 이렇게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어쨌든 다음 경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회할 수 있는 2차전이었기 때문에 일단 골 먹는 팀이 계속해서 공격 앞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골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경기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런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홈앤어웨이 방식과 비교했을 때 경기 운영에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뭐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패자부활전이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홈앤더웨이는 1차전을 지더라도 2차전 때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첫 경기에서 끝나버리니까 초반에 기세 싸움이 경기 모든 걸 좌우하더라고요. 초반에 딱 누가 골을 넣거나 이래버리면 그걸 뒤집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단판 예. 승부니까 확실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4강과 결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결승팀 두 팀이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PSG와 미넨입니다. 자, 먼저 4강전 경기를 살펴보면 4강전에서 라이프치히와 파리 생제르맹이 만났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너무 화려하다. 네. 너무 화려하다. 개개인들 참 축구 잘한다. 예, 예. 네. 이번에 이제 그 지난번 때와 다르다고 한다면 디마리아가 징계해서 이제 풀려 돌아왔고 음바페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면서 선발로 복귀했고 그래서 네이마르, 디마리아, 음바페 이렇게 세 명이 이제 그 완전체라고 할 수 있는 예, 파리의 예. 공격진들이 했는데 사실 이 선수들의 몸값은 최소가 이적료가 1,000억이고요. 많게는 2,000억이 넘는 선수들이 세 명이 서 있으니까 라이프치히가 조직적으로 참 잘 갖춰져 있고 나겔스만이라고 하는 감독이 팀을 잘 만들어 왔지만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축구를 얘기할 때 전술의 기초는 결국 개인이거든요. 개인의 능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거기서부터 전술이나 전략이 나오는 건데 파리의 개개인들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어떠한 조직과 어떠한 전술로도 그걸 뚫어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너무 화려하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차 의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황희찬이 있었으면 이겼지 않을까. 네? 너무 그거 같습니다. 이런 기대감. 예. 사실은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이겼을 때는 베르너가 없이도 꽤 괜찮은데 라면서도 일말의 불안감이 들었던 건 결정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스프 폴센이 최전방에 나와는 있지만 뭔가 마무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확실한 공격수가 없다는 게 조금 불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도 찬스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없었던 건 아닌데 그거를 좀 완전하게 살려줄 수 있는 공격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지난 아틀레티코전도 선제골을 넣고 동점골을 먹긴 했지만 어쨌든 먼저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경기 운영을 좀 유리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선제골을 내주는 게 얼마나 불리한지를 이 단판 승부에서 보여준 한 그렇죠. 판이었던 것 같아요. 예.
라이프치히를 소개하실 때 늘 빠르고 좀 공격적인 팀이라고 한 400번 정도 말씀해 오셨는데 403번. 이번에는 좀 관록과 노련미에서 졌다 이렇게 좀 평가해도 될까요? 그렇죠. 아까 그 박무성 의원 말씀하셨지만 개개인의 능력 차이는 분명히 존재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폴센이라는 선수는 4부 리그에서부터 계속 라이프치히에서 뛰어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개개인의 능력은 조금씩 떨어지기는 하는데 예. 저는 뭐 결승이 좌절됐다기보다는 이미 구단 역사 하나를 쓴 거니까 다음 시즌을 더 기대해 보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충분히 지금 라이프치히라는 팀을 뭐 국내에도 알렸고 전 세계적으로도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은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 더 기대치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좀 더 성장할 팀이라고 보십니까? 라이프치히요? 예. 아 그럼요. 감독도 33살밖에 너무 되지 젊어요. 않았고 예. 또 팀도 물론 나이 많은 선수들도 있지만 대개는 20대 초반과 20대 중반 선수들이고 또 황희찬 선수 비롯해서 또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11년 만에 팀을 창단해가지고 11년 만에 챔스 4강 간다는 자체가 이런 사례가 그렇죠. 없어요. 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분명히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기대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다음 시즌 그럼 또 챔스 4강 이상 갈 거냐? 그거는 챔스는 사실 너무 장담할 수 없죠. 어려워요. 예. 예, 토너먼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은 더 성장할 거다. 네. 자, 그러면 MOM 뽑아보겠습니다. 차 위원님. 디마리아요. 미리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견이 예. 사실은 저는 라이프치히가 경기를 할 때 네이마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공간 쪽에서 디마리아가 좀 더 활동폭을 넓힐 수 있었던 게 디마리아의 활약의 그 발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 예. 디마리아가 MOM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다 동의하시고 저도 동의하고요. 다른 결로 좀 보자면 전 이제 은바페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 사실 이날 네이마르, 디마리아, 은바페 중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선수는 은바페예요. 예. 나머지는 다 공격 포인트 기록을 했는데 근데 은바페의 그 놀라운 회복력 이게 발목이 3주 전인가요? 젊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3주 전에 발목이 돌아가 버렸는데 맞아요. 그거를 회복해가지고 지난번 교체 이번에 선발까지 나왔던 그 회복력도 정말 놀랐고 그다음에 이 선수가 그 어마어마한 속도를 가지고 흔들어 놓으니까 다른 쪽에서 공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바페는 정말 대단한 선수구나. 왜 메시나 뭐 네이마르 그 다음은 은바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지를 또 한번 입증해 보이고 있는 지금 경기라고 대단합니다. 네. 예. 자, PSG가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을 했고요. 라이프치히의 돌풍은 4강까지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PSG의 네이마르가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네, 이건 뭐 박무성 의원이 최근에 또 이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예. 이게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끝나고 나면 상대팀 선수하고 유니폼 교환하는 게 축구의 뭐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를 이제 방역 수칙에 이제 정해서 그 UEFA 그러니까 유럽 축구 연맹에서 이런 것들을 좀 금지라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유니폼 교환하지 않는 쪽으로 추천한다. 그러니까 리커멘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안 했을 때 제재를 받는다라는 규정은 따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영국 매체나 뭐 유럽 몇몇 매체에서 결승전에 출전할 수 없다. 뭐 한 경기 출장 징계다. 뭐 이런 뉘앙스의 기사들을 내보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근데 결국은 뭐 결승전을 뛰는 데에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지금은 대부분의 의견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승전에는 뛸 수 있다. 네, 뭐 하스텐베르크 선수하고 유니폼을 바꾸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앞에 심판들이 있었는데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원래 뭐 그 심판은 거기서 제재를 하지 못할 거예요. 네. 그래요? 예. 만약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처벌을 위에다가 이제 보고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이에요. 네. 권고한다. 권고군요. 예. 웬만하면 바꾸지 마. 이왕이면 하지 마라. 그리고 사실 그거 바꾸지 말아야죠.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예. 이제 그건 분명히 선수의 불찰,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지적할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만약 경기를 못 뛰게 한다? 그러면 결승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네이마르가 그 교체 유니폼 바꾼 다음에 라크롬이나 이런 데 선수들과 포옹하고 이거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다 문제가 될 수 있죠, 만약에. 경기 중에 상대팀 선수들끼리 접촉한 사람들 다 나오면 안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침을 되도록이면 뱉지 맙시다지. 권고죠, 말 그대로. 근데 뭐 선수들이 경기도 뛰다 보면 어떻게 침이 안 어쩔 수 나와요. 없죠. 침을 뱉죠. 그렇다고 해서 좀 뱉었으니까 뭐 몇 경기 출장 경기 이렇게 하진 않아요. 뱉지 말자. 되도록이면 유니폼 바꾸지 말자. 이거 그래서 폭스 스포츠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제 이거는 분명히 그런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규정은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유럽 축구 연맹이 재량권을 발휘해서 아마 뭐 주의 조치 정도 하고 경기는 그냥 할 거다. 결승전에는 큰 뭐 결장이나 무리가 없겠네요. 그러면 대회하지 말자는 얘기를 예, 해요. 예. 세면 벌금 정도. 네, 그 정도. 세면 벌금 네. 권고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옹과 바이에른 미넨의 경기입니다. 4강에서 미넨이 리옹을 3대0으로 이겼습니다. 미넨의 완승인데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미넨 이거 좀 이상해요, 팀이. 일단 다 3대 0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전승입니다. 예. 10경기 전승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골을 몇 골을 넣으면 10경기 동안 이게 챔피언스리그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말씀드리자면 유럽에 있는 리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국에. 거기에서 우승팀을 포함을 해서 상위권 팀들이 모여서 왕 중 왕을 가리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죠. 제일 세냐. 예. 챔피언들 중에 유럽 챔피언 진짜 누구냐라고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압도적으로 기량을 발휘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10전 전승에 지금 총 42골을 때려 넣었어요. 만나면 어쨌든 4골 이상씩을 상대를 때려는 골을 넣고 있다는 거고 실점은 한 골이 채 안 됩니다. 이런 팀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압도적이에요. 예. 정말 놀랍습니다. 이번 리옹도 뭐 그런 결에서 3대0 완승이었고. 네. 차 의원님. 일단 그 한지 플릭 감독이 갑자기 지금 팀을 맡게 돼서 이 데뷔를 챔피언스리그 데뷔하자마자 7승을 한 거예요. 데뷔하자마자 7연승을 한 거는 이제 역대 최초. 그 전까지는 뭐 카펠로 감독이나 로이스 페르난데스 감독이 그것도 이미 30년이 가까이 된 기록인데 이걸 7연승으로 갈아치웠고, 약점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진짜. 모든 게 90%씩 정도 되면서 약점이 없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100%의 약점이 없는 분위기예요 지금. 사실 이날 경기는 리옹이 0대 0일 때 초반에 좀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 골대도 데파이가 맞히고. 네, 골대도 맞췄고 그 전에 데파이가 빈 골대에 못 넣는 상황도 있었는데 만약에 선제골을 먼저 실점을 했으면 경기가 조금 다르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올 시즌에 우승에 대한 그 우주의 기운이 좀 몰린 것 같기는 해요. 그거를 못 넣다니. 그러면서 기회가 자연스럽게 좀 넘어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그렇게 10전 전승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비슷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한 15분 정도는 상대 팀에게 약간 시간을 줍니다. 예. 네. 그때부터 무차별 공격. 조별리그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런던에서 토트넘이 2대 7로 져요. 홈에서. 예, 맞아요. 그때도 초반에는 와 토트넘 좀 되는데 비벼보는데 했는데 이제 끝났니? 와르르. 시작했는데 그냥 골 넣어버렸거든요. 첼시와의 16강 1, 2차전도 합계가 1대 7로 첼시가 졌는데 그때도 다 그래요. 아마 기억해 보세요. 네. 바르셀로나 경기 때 8대 2라고 하는 기록적인 스코어가 나왔는데 그때도 초반에는 역시 바르셀로나. 그렇죠. 사실은 1대 1이 됐었으니까. 네. 네. 그랬는데 그 다음엔 이제 끝났니? 우리의 쇼타임. 해가지고 골 넣어버리더라고. 이번에도 보면 진짜 한 15분, 그러니까 첫 골이 아마 17분인가 18분에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와 리옹이 그냥 유벤투스나 중간에서 뭐 저희 맨시티를 그냥 잡은 게 아니구나. 예. 리옹도 역시 한가닥 하는구나. 딱 시간 지나니까 몰아넣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약간 뭐 이렇게 너무 압도적인 뭐 팀이에요. 전략일까요, 이것도? 네? 전략일까요? 초반에 이렇게 좀 전략까지는 지키고. 아니고 몸이 늦게 풀리는 거겠죠. 네, 뭐 그럴 수도 네. 있고. 네. 되게 차분하고 경기 운영이 상대가 이렇게 몰아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고. 예. 참고로 두 분은 저번에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예상할 때 미넨을 전혀 꼽지 않으셨는데 그랬나요? 예. 이쯤 되니까 정말 뭐 극강의 팀이다 이러시면서 태세 전환이 심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랬나요? 그 정도로 정말 극강의 팀이죠. 미넨은. 자, 역시 이 경기 MOM 좀 뽑아 주시길 바랍니다. 박 의원님. MOM이요. 예. 근데 이 경기 리옹 경기만 놓고 보면은 뭐 레반도프스키 정말 잘했고요. 그래서 아마 레반도프스키를 꼽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아니면 뭐 나브리 나브리도 정말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뽑을 만한 그 두 선수는 저는 뺄게요 일단. 예. 저는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 왼쪽 풀백인데 19살입니다 만으로. 예. 이제 원래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난민을 거쳐서 캐나다로 넘어와서 캐나다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캐나다의 국적을 취득해서 캐나다의 대표팀으로 이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캐나다 대표팀을 뛴 나이가 16살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에른 뮌헨으로 미국 리그에서 뛰다가 넘어와가지고 2시즌째인데 이번 시즌 이제 주전으로 뛰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그 나이라고 하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의 기량인데 일단 속도는 그 엄마 아빠가 준 거니까 어마어마한 속도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놀라는 건 기술적인 것도 있겠지만 왜 저렇게 여유롭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올 시즌이 챔피언스리그 데뷔 시즌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의 큰 무대를 가면 약간 좀 얼기도 하고 그렇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얼타기도 하고 그래야 네, 되는데. 너무 잘해요. 예. 너무 자신 있고 여유 있게 해서 전 그게 더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술이나 속도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여유 있게 골을 차지? 그것도 정말 부모가 준 거 아닐까요? 전 담대함이나.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네, 참 대단한 선수인 것 같아요. 저는 뭘 받았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목소리? 아유 자체를 네. 받았잖아요, 자체. 자체. 그러네요. 네. 예. 이렇게 칭찬이 좀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차 위원님이 뽑는 MOM. 네. 저도 이게 참 생각이 참 비슷해요. 저도 데이비스를 그래요? 하려고 그러다가 어. 오히려 4강에서는 좀 못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전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사실 4강에서 못한 게 아니거든요. 이 선수 말씀하신 대로 좀 20살도 안 된 선수인데 저는 그냥 어차피 꼽아주셨으니까 저는 세르조 나브리 선수를 꼽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은 이제 바이에른 뮌헨, 그러니까 아스날을 떠나서 독일에 들어올 때 바이에른 뮌헨에 들어올 때도 반신반의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브레멘에도 보냈다가 호펜하임에도 보냈다가 이렇게 임대를 보냈다가 데려왔는데 그 바이에른 뮌헨에서 자리를 못 잡고 임대를 갔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시 돌아왔을 때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근데 나브리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날도 역시 득점을 또 만들어냈고 바이에른 뮌헨이 대승하는 경기에는 뭐 나브리 선수가 대부분 다 골을 넣어요.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뭐 양쪽 다 그러니까 대표팀이나 바이에른 뮌헨이나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독일에 한 10년 계셨잖아요. 그 앞에 이름이 G가 붙어가지고 그나브리냐 나브리냐. 맞아요. 그나브리. 네. 독일 10년 차 거주인으로서 제가 온 다음에 데뷔를 한 선수라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2, 3년 전에 그 뮌헨에 가서 그 유스팀 그 관계자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친구는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상관 안 한다. 그냥 세르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어떻게 불러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당연히 나브리라고 불렀었는데 최근에는 방송에서 그나브리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독일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직접 들은 피셜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은 못하겠지만 그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들은 바는 본인은 상관은 안 하지만 방송에서는 대부분 그나브리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네. 지난번에 뭐 나브리로 또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바뀐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네. 저희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좀 비슷한지만 좀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왜 윤석열 검찰총장 할 때 네. 윤석열, 네. 윤석열 네.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방송 쪽에서는 본인이 윤석열로 부르길 원한다고 하셔가지고 이 방송 쪽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거에 과거에 이제 김응룡, 선동열 이거 가지고도 것들, 그런 같은 것들. 글자인데 히딩크 감독도 그랬어요. 처음에 왔을 때 거스냐. 거스냐 후스냐. 어. 그래서 그때 기자회견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예. 그 처음에 물어봅니다. 첫 기자회견이어가지고 뭐라 불렸으면 좋겠냐 후스냐 후스냐 그랬더니 자기가 난 거스라 불리기 원한다. 그래서 거스 히딩크라고 된 겁니다. 예. 만약에 본인이 그때 후스라고 했으면 우리는 후스 히딩크라고 계속 했을 거예요. 예. 네덜란드식으로 호스 막 이랬으면 정말 힘들었죠 기자들이. 네, 뭐 일단 독일 쪽에서는 그나브리로 부르는 것으로.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통일이 된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걸 알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다른 이야기로 오래. 네. 자, 이제 결승은 PSG와 뮌헨의 대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승전 예측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 경기 어떤 점에 주목해보면 재밌을까요?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관전 포인트가 뭐라고 딱 정리해서 말하기 참 힘드네요. 어쨌든 화력 대 화력일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 되고 막강한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이제야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파리 생제르맹 이런 정도인데 일단 독일 감독들 간의 맞대결이라는 점도 그렇고 파리 생제르맹의 이제 그 뭐 베르나트라든지 뭐 율리안 드락슬러 이런 선수들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었거나 아니면 분데스리가에서 뛰었거나 이런 선수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독일과 프랑스가 뭐 직접적으로 크게 역사적으로 원수진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접국이고 유럽의 굉장히 큰 그 경제력을 좌지우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존심 싸움 대결도 굉장히 클 거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유리하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지만 왜냐하면 4강까지 왔던 퍼포먼스를 보면 근데 또 워낙 좋은 공격수들을 3명이나 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일단 골은 좀 많이 나오는 결승전이 될 것 같다는 예상은 좀 할 것 같아요. 골이 많이 나오는 결승전이 될 것이다. 네. 재밌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누가 이겨도 골은 많이 나와야 재밌죠.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결과적으로 골이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럼 많이 나오겠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분명한 건 아마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팀 컬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요. 팀끼리의 결승전이 예. 될 거다. 파리도 뮌헨도 워낙 공격적인 능력들이 좋기 때문에 근데 뭐 서로가 그러다가 뭐 막힐 수는 있겠지만 스타일 자체 경기는 아마 굉장히 치고받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렇게 스타들이 한 곳에 집중돼가지고 양 팀에 많은 경기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현재 미래 권력들이 다 양 팀에 있어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네이마르가 있다면 뭐 레반도프스키가 있는 거고 이쪽에는 은바페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알폰소 데이비스라는 19살 선수가 있고 미래 권력들도 있어가지고 예, 예. 이 경기는 뭐 그냥 눈이 아주 즐거운 재밌겠다. 눈이 아주 즐거운 결승전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 뭐 자꾸 예측을 해달라 거의 무의미한 상황까지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두 분 모두 미넨의 우승을 뽑은 분은 없고요. 참고로 저는 올 봄부터 계속 미넨의 우승을 점쳐 그런 게 어디 근거가 있죠? 자료가 있나요? 이전에 방송들 들어보시면 저는 미넨을 뽑았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자, 누가 이길까요? 두 팀의 경기. 차 위원님. 이번엔 바이에른 뮌헨이 이길 것 같습니다. 이러면 또 이제 이유를 좀 들어주시죠. 아니, 지금까지 걸어온 퍼포먼스, 그러니까 4강까지의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도저히 좀 더 약점이 없다. 안정적인 쪽. 예. 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 이번 예상에는 굉장히 좀 매우 조심스럽죠. 매우 조심스러워서 자, 미넨 선택하신 것 같고요. 우리 박문성 위원님. 그래도 뭐 둘이 다른 길을 가야죠. 네, 저는 파리가 이긴다고 하겠습니다. 미넨이 한 번은 넘어질 때가 됐다. 제가 항상 그 얘기 때문에 8강 자, 10전 전승이면 많이 왔다. 한 번은 넘어지죠. 이제는 미끄러진다. 네, 그게 결승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매번 틀리시는 두 분과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예측까지 해봤는데요. 참고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번 챔스 우승은 미넨이라고 올 봄부터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서쪽새도 아니고 무슨 주시고요. 자, 챔피언스리그 이제 딱 한 경기 남겨두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 경기 모두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박문성 차상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90화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K리그 이야기 나눠봅니다. 러브 풋볼. 네, 이분은 K리그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주현 하위나이트 스포츠 대표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오랜만이네요.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특히 이주현 대표는 정말 오랜만인데 코로나19가 좀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사실 좀 좋지는 않고요. 요즘 이제 수도권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이들의 건강을 좀 지키기 위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축구 교실 방역에 아주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주 또 아이들이 또 축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뭐 저는 이제 뭐 부모님은 아니지만 아이가 없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를 좀 생각해봐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좀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방역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욱진 캐스터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달가량 그 평택 시티즌 FC 홈 경기가 매주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장례 아나운서로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서울 경기 지역 스포츠 행사가 다시 무관중으로 전환이 되긴 했는데 그 전에 지난주에 딱 한 경기를 유관중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의 10개월 만에 관중분들과 호흡을 맞춰 보더라고요. 근데 육성 응원이 아예 금지가 되고 박수로만 응원하는 게 방역 수칙이에요. 말을 하면 이게 침이 나오니까. 그렇죠. 비말이 나오니까요. 네. 관중분들한테 좀 박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좀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비말이란 표현을 썼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침방울. 저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들으면서 비말이란 단어를 안 쓰게 됐어요. 제가 침방울로 좀 고쳐 쓰길 바란다고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모르게 비말이 나왔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 어제 정욱진 캐스터는 연맹의 뉴 미디어 팀장을 만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일단 먼저 코로나19 방역은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너무나도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마곡에 새로 자리 잡은 그 K리그 미디어 센터를 방문했는데요. 뭐 당연한 거지만
그 건물에 있는 모든 직원분들께서 마스크나 뭐 방역 수칙을 너무나도 잘 이행하고 계시고 뭐 저희가 사진도 촬영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그렇게 저희를 대해주시고 중요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1m 이상 거리를 두고 하는 것이 참 감명 깊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또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K리그 전 구단이 선수들 뭐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죠. 지금 무관중에서 일부 관중 입장으로 허용됐다가 또다시 지금 무관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K리그 인기는 어떻습니까? 괜찮았나요? 일단은 뭐 대단합니다. 일단 많은 축구 팬분들이 현장에 대한 갈증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예. 또 고무적인 부분이 K리그를 워낙에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현장 통제에 잘 따라주고 있다고 합니다. 유관중으로 진행이 됐을 때요. 특히나 뭐 대구를 보고 싶은데 10%, 뭐 25% 이렇게 관중석 오픈 비율을 늘려갔잖아요. 점점.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매진 사례를 이루고 있었고 다만 이제 속상한 게 이 서울 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서 다시 무관중으로 전환이 됐고 뭐 충남 아산이나 대구 같은 팀들은 아직 2단계는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무관중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잘한 조치는 맞는데 이제 많은 팬들은 좀 사실상 올해 직관은 그렇죠. 끝났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지금 뭐 직관보다는 지금 코로나19가 너무 또 다시 좀 위험한 상황으로 도래했기 때문에 네. 자 스포츠 관람은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먼저 인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천이 감격적인 첫 승을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16경기 만에 그 대구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예. 그 조성환 신임 감독 체제에서 2경기 만에 분위기 반등을 성공했는데요. 뭐 현재 1승 5무 10패, 승점은 8점으로 최하위지만 11위 수원 삼성과는 승점 차가 6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 생존 왕이라는 별명을 그렇죠. 그 예. DNA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흔히. 그래서 뭐 인천이 22일 날 그 수원을 안방으로 불러서 이제 경기를 또 치르게 그 되는데 경기 중요하겠네요. 6점짜리 경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6점짜리. 그래서 이 경기를 잡고 또 연승을 이어갈지 좀 분위기를 또 그런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그 DNA가 발현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서울은 네. 최용수 감독의 사퇴 이후에 6위까지 지금 올라갔거든요. 네. 반전의 계기가 있었습니까? 정말 야속하게도 이 스포츠에서 감독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면 성적이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우선 심리적인 부분을 보고 싶은데 축구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강화가 되면서 이 심리, 멘탈 자체가 경기력을 결정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이 서울도 김호영 감독 대행 체제가 된 뒤에 대부분 같은 선수들로 지금 3연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 자체가 뭐 선수들의 간절함을 좀 만들어내고 그게 플레이에 녹아드는 모습이고요. 김호영 감독 대행의 과감한 시도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특히 01년생 정한민 선수를 과감히 선발로 지금 3경기 연속 출전시키고 있는데 15라운드 결승골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고요. 또 백스리를 백포로 변형시키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인터뷰 같은 걸 보니까 선수들에게 전술적인 부분은 거의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너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준대요. 좀 멘탈 위주. 네. 그러다 보니까 한순규 같은 선수들이 완전 프리롤 형태로 엄청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최용수 감독 굉장히 서운하겠네요. 좀 마음이 그러니까요. 아파요. 네. 싱숭생숭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서울이 3연승 신바람을 달리며 어느새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성용 복귀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뭐 한때 11위까지 추락했던 FC 서울이 180도 달라졌죠. 그래서 올 시즌 첫 3연승을 기록하면서 순위를 6위까지 끌어올렸고요. 지난달 그 친정팀 서울 유니폼을 입고 11년 만에 K리그 무대로 돌아온 기성용은 이제 무릎 부상에서 곧 회복을 해서 경기 감각을 익히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만간 이제 복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기성용이 복귀를 한다면 서울 무섭겠는데요? 그렇죠. 뭐 김호영 이제 감독 대행 체제에서 그 젊어진 서울의 경험 많은 베테랑 미드필더 이제 기성용 선수까지 합류가 된다고 하면은 서울의 경기력은 훨씬 더 한층 더 좀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선두 싸움은 뭐 울산과 전북이 정말 치열하게 하고 있고요. 3, 4, 5위 싸움도 역시나 치열합니다. 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최영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K리그 1순위가 뭉텅 이런 형태예요. 울산과 전북이 이 30점 후반대 승점 1, 2위. 그런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뭉텅. 근데 정말 멍청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룹을 지어서. 네, 그룹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 포항 대구가 20점대로 중상위권. 그리고 6위 서울부터 11위 수원까지가 사실상의 하위권 같은 그렇습니다. 인천은 막 이제 1승을 거뒀고요. 예. 그 3위가 승점 28점의 상주.
그다음 4, 5위는 승점 25점의 포항과 대구입니다. 승점이 같을 경우 총 득점, 득실차 순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정말 치열합니다. 네. 예. 상주가 3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경기력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일단 뭐 상주는 이제 K리그 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23일 전북전을 시작으로 주중에 이제 경기를 포함해서 일주일간 3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8월 26일 수원, 8월 29일 인천 이렇게 3경기를 좀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적인 그런 부분을 그렇습니다.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난 경기 서울전에서 역전패를 당하면서 사실 지금 분위기 반전이 좀 시급한 상황이고요. 상주의 이제 특급 조커라고 불리죠. 이제 문선민 선수가 이제 친정팀 전북을 상대로 이제 주중에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또 문선민이 친정팀을 상대로 또 비수를 꽂을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경기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좀 중요한 3연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다음 4위는 포항입니다. 경기력 어떻게 보십니까? 시즌 초반부터 이 공격적으로 잘 풀리면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16경기 28득점인데 울산에 이어서 전북과 함께 공동 2위입니다. 특히나 이게 시즌 3득점 이상 올린 선수가 일류첸코, 송민규, 팔로세비치, 팔라시오스 4명인데 이런 팀들이 많지 않거든요. 울산, 전북, 대구 그리고 말씀드리고 있는 포항밖에 없어요.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 수비가 분산되고 이에 따라 좀 포항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플레이를 이렇게 시즌 내내 잘 보여주는데 다만 최근 4경기에서 2무 2패입니다. 아, 좋지 않군요. 그 이유가 일단 선수층이 너무 얇아서 로테이션 자원이 없는데 역대급 더위, 역대급 장마 이런 와중에 선수들 체력이 떨어지고 부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로테이션 자원이 없다는 게 문제고 조금 더 전술적인 부분을 보면 부상에서 돌아온 팔로세비치가 중원에서 측면이나 전방으로 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전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라시오스 선수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데 팔라시오스는 확실히 측면에 있고 팔로세비치가 중원에서 본인의 역할을 해줄 때 포항은 공격력이 좀 살아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팔로세비치의 폼을 빨리 되찾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대구가 5위인데요. 그렇다면 대구 경기력은 어떻습니까? 뭐 대구는 이제 지난 라운드에서 아쉽게 이제 3위 탈환에 실패를 했고요. 이제 경기를 앞두고 이제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주 그리고 포항이랑 경기에서 모두 패하면서 3위에 좀 올라설 기회를 잡았었는데 좀 아쉽게 놓치고 말았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26개의 슈팅을 시도하고도 이제 결국 인천 골망을 흔들지 못해서 0대1로 패배를 기록을 했고 하지만 여전히 좀 이게 좋게 볼 수 있는 거는 상주 이제 3위 상주랑 승점이 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은 상주 포항 이제 경기 결과에 따라서 다득점 여부에 따라서 3위를 노려볼 수 있을 만큼 아무튼 뭐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그만큼 치열한 경기력을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도 뭐 우승 경쟁도 그렇고 재밌습니다 정말. 자, 서두에 인천의 첫 승 이야기 했는데 인천은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하거든요. 만약에 또 연승의 신바람을 탄다면 모르겠지만 자, 강등권 싸움 어떻습니까? 뭐 일단 인천이 지난 16라운드에서 대구 원정이었는데 말 그대로 진짜 후반 추가 시간도 너무 많이 주어졌고 혈투를 펼친 끝에 드디어 1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마수거리의 승리를 그것도 관중 10,000원의 대구에서 거뒀다는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하지만 승점은 아직 8점밖에 안 된다는 거 열심히 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면은 6위 서울부터 11위 수원이 실질적인 하위권, 그러니까 강등 어떤 탈출 경쟁을 펼쳐야 되는 팀들이에요. 승점 단 5점 사이에 6팀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승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2경기만 연속으로 이겨도 다른 팀들이 비기고 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에 앞서간다는 거죠. 실제로 서울이 3연승으로 11위에서 6위까지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승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연패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야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갑자기 야구 얘기를 요즘은 축구보다 야구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안 됩니다. 농담이시죠?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자, 인천은 좀 유력해 보이긴 해요, 사실. 자, 나머지는 경기력으로 봤을 때 누가 좀 강등에 좀 그 수렁에 빠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거는 좀 민감한 질문이라. 근데 데이터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승점 28점 3위를 하고 있는 상주, 그다음 승점 17점 8위를 하고 있는 강원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16경기에서 20득점이에요. 그리고 실점을 살펴보면 상주가 20, 강원이 26입니다. 강원이 6점이 더 많죠. 여기서 저는 뭘 캐치를 했냐면
득점의 순도를 높여야 된다는 점이에요. 두 예. 팀의 경기 결과를 쭉 봤거든요. 그러니까 질 때 2대0, 3대0 크게 지더라도 1대0, 2대1 이렇게 한 점 차로 어떻게든 이기는 경기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봤을 때 아쉬운 팀이 수원 삼성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7경기를 보면은 예. 7, 8월 경기를 보면은 이기고 있다가 동점을 내준 게 2번이고요. 예. 잘 끌어가다가 80분 이후에 한 점 얻어맞고 진 게 2경기예요. 그러니까 7경기에서 4경기를 아쉽게 승점을 뺏긴 거잖아요. 예. 뒷심이 부족하다. 그래서 수원 삼성은 뒷심을 길러야 된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수원과 인천을 강등권으로 보셨다.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답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등권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고요. 우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1, 2위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1위는 울산이고요. 12승 3무 1패로 승점이 39점입니다. 2위는 지금 전북 현대인데요. 12승 2무 2패로 승점이 38점. 승점 차가 1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 두 팀은 계속 이렇게 가요. 네. 지금. 네, 계속 치고받고 계속 이렇게 치고받고. 가다가 네. 마지막에 전북이 우승하는. 여태까지는 그랬죠. 여태까지. 맞아요. 네, 네. 여태까지. 특히 지난 시즌이 정말 역대급이었는데 네. 과연 울산이 서력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말 우승 누가 할지 모르겠는데 최근 경기력 어떻습니까? 둘 다 좋습니다. 전북 4연승, 또 울산은 5연승을 한 뒤에 한번 비기고 또 승리를 예. 했어요. 울산부터 놓고 보면 공수 밸런스가 정말 리그 최강, 말 그대로 완벽하고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호흡이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예. 전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선수들의 개인 기량 자체가 너무 뛰어나서 경기 중에 패스미스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술적인 부분도 같이 살아나는 게 있고 예. 또 90분의 경기를 보통 막 이렇게 중계할 때 전반 초반입니다. 뭐 전반 중반, 전반 후반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후반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6등분을 한다고 쳤을 때 이 모든 6가지의 시간대에서 고르게 득점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게다가 후반전 30분 이후 그러니까 후반전의 후반에 총 11득점으로 거의 다른 쿼터보다 2배 이상 많아요. 예. 뒷심이 강한 거죠. 수원 삼성은 아까 뒷심이 좀 부족했는데 그래서 해석하자면 경기 흐름에 있어서 언제든지 득점이 가능하고 예. 특히나 막판에 강해서 이 득점이 승점과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울산은 또 전북은 공격 쪽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조기성이 재활약을 하지 못하면서 예. 뭐 여름에 이적한 2명의 외국인 선수 구스타보와 바로 임팩트가 엄청나잖아요. 시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이 선수들은 뭐 이렇게 뭐 한 시즌, 2시즌 적응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를 지금 증명을 이미 했어요. 예. 그래서 분명히 더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 정말 미궁입니다.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두 팀이 맞붙는 경기에서 네. 판가름 날 것 같은데 이 두 팀 언제 붙습니까? 일단 두 팀은 9월 15일 화요일에 전북이 홈인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조금 더 우승에 가깝게 도달하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 경기 이기는 팀이 우승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계속 뭐 승점이 1, 2점 차이밖에 계속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기를 이기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야구도 분위기를 말씀하셨는데 축구도 이게 연승을 이어갈수록 분위기를 하니까. 타거든요. 그럼요. 네, 굉장히 또 분위기 중요하기 우승 때문에. 경쟁으로 지금까지 끌고 온 팀을 이겼다면 네. 그렇죠. 그 상승세는 정말 맞아요. 무서울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 팀의 상황이 뭐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지금 미공 속인데 과연 누가 우승할까요? 우승이요. 예. 저부터 할까요? 예. 네. 저는요. 이것도 조심스럽지만 네. 이것도 울산을 한번 네. 선택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니오라는 확실한 득점 메이커가 있고요. 예. 그다음 수비형 미드필더 그 원두재부터 해서 음. 골키퍼 조현우까지 이어지는 수비 라인의 그 안정성. 울산의 경기를 보다 보면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그 중심이 되는 축구도사 이청용부터 시작해서 또 전방으로 나가는 어떤 공격력. 네. 정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전북은 공격 쪽에 가서 조금씩 아쉬울 때가 있어요. 예. 물론 한규원과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활약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이번 시즌 총 득점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 주니오는 그 한규원이나 뭐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훨씬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득점력이 있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울산이 음. 후반으로 갈수록 예.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선수가 부상도 거의 없어요. 네.
지금 굉장히 체력적으로 지쳤을 텐데 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울산의 우승을 울산 우승. 꼽아 주셨는데 네. 박문성 위원과 동일하군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박문성 위원은 정말 울산에게 제가 거의 거의 재앙이에요, 재앙. 제가 거기까지 조사를 못 하고 갔는데 좀 변수가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현 대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이것도 저도 좀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이제 정욱진 캐스터가 울산 우승을 이제 좀 예상하셨으니 저는 이제 전북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 때문이 아니라 혹시 박문성 위원 때문에 아니죠? 그런 거 아니고요. 네. 네. 일단 제가 그 두 팀의 좀 평균 득점이나 실점률을 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양 팀의 평균 실점은 0.62로 동일합니다. 두 팀이 양 팀이. 그래서 경기당 한 골을 실점할까 말까 한 데이터인데요. 반면에 이제 평균 득점은 전북이 1.75, 그 울산이 2.25로 울산이 앞서고 있는데요. 정국진 캐스터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확실한 공격수인 뭐 주니어 선수도 있고 네. 반면에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 뭐 바로스타라고 하죠. 그 뭐 바로우, 구스타보 선수들이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제 적응을 완료를 했고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제 불을 지펴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제 가열이 된다 하면은 충분히 저는 그 공격적인 부분이 살아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득점력이 시간이 갈수록 불붙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전북의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좀 전북이 우승이다. 우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 바로우가 투입됨으로써 조규성이 같이 살아나면 어떨까. 그러니까 바로우가 기본적으로 수비 2명은 끌어주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부진했던 뭐 리그 이 1, 2부가 달라지긴 했지만 부진했던 조규성이 득점이 조금만 터져준다면 좀 전북이 승점을 따는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또 야구 이야기를 하자면 어우두란 말을 좀 많이 어차피 우승은 두산. 어우두. 두 분의 뭐 이런 평가와 전략들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올해까지는 어우전이 되지 않을까. 어우전. 두 팀의 승부에서 전북이 좀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어떤 것 듭니다. 때문에 혹시 그렇게 저는 다른 어떤 뭐 전략이나 이런 거보다는 올해까지는 올해까지는 어우전이 통할 어우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울보다는 어감이 더 좋긴 합니다. 어우는 발음도 너무 어렵고. 네네. 자, 두 팀의 우승 경쟁 함께 또 시청하시면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뭐 중계 방송으로 다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현장 관람은 조금씩 더 어려워지겠지만 중계 방송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K리그에서 지난 2년 동안 자체 중계를 시도하면서 중계 채널을 많이 확보를 했고 올해부터는 소프트웨어 등 이 제작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아까 제가 어제 만난 그 뉴미디어 팀장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목표 중 팬들과의 소통 채널을 다양화해서 좀 접점을 늘리겠다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공식 SNS나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 보시면서 이벤트 참여하시고 또 경기 중계 방송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직관의 아쉬움을 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좀 녹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리그는 아니지만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2부도. 자, 챔피언스리그 결승 PSG와 민헨의 경기가 남았습니다. 자, 과연 우승은 누가 할지 궁금한데 일단 1부에서 차상위 위원은 민헨을 꼽아주셨고요. 역시 독일에서 오셨. 독일인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PSG 민헨이 한번 꼬꾸라질 때가 됐다라고 하시면서 PSG의 우승을 꼽았는데 저는 뭐 물론 아시겠지만 애초 봄부터 민헨을 꼽고 있었어요. 맞아요. 예전부터 그러셨죠. 예전부터 그랬어요. 16강부터 그러시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봄부터 그랬어요. 봄부터. 어떤 것 때문에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너무 잘했어요. 그냥 이것도 어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어감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정욱진 캐스터. 저는 민헨이요. 민헨. 민헨이 이유를. 민헨이 정말 그 4강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박문성 위원께서는 꼬꾸라질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감히 제 생각에는 민헨 같이 멘탈리티가 좋은 선수들이 있는 팀이 이렇게 단기간에 그 색깔을 잃어버리거나 그 흐름을 놓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그 상승세가 더 이어갈 것이다. 그 경기력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도 선수들이 이 골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경기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대표님. 저도 이거는 민헨으로 먹겠습니다. 그냥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뭐 수비, 너무 잘해요. 밀필드, 공격 완벽합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PSG 물론 강하지만 이번에는 미넨이 우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러프 출연자 저를 포함한 차상엽 위원, 이주연 대표, 정욱신 캐스터 모두 미넨 꼽으셨고요. 박펠레 그의 선택은 PSG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승이 벌써 정해졌는데요. 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욱신 캐스터 어떤 노래 들을까요? 오늘 형진 아나운서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우승은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노래 들어야죠. 김민교의 마지막 승부. 이 노래 오랜만에 신청합니다. 듣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주현 대표,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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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러풋볼 90화 마칩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상승세, 확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개인 방역 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안전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